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21번 계속 공부해야 되죠. 21번은 이제 신용위험과 신용파생 상품에 대한 내용인데, 일단 CDS가 중요한 상품입니다. 이 CDS부터 한번 알아보죠. 자, CDS, 신용부도수합,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크레딧 디폴트 스왑 해서 CDS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CDS는 뭐 이런 A라는 기업이 있다 또는 은행이 있다고 할 때 A라는 기업이 B라는 거래처하고 거래를 하는데 얘한테 이제 예를 들어서 채권을 매입했다. 채권을 매입했다고 하면 이 채권 또는 이 채권을 발행한 B를 준거 자산 또는 준거 기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준거 자산 또는 준거 기업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렇게 채권을 매입하면 이게 부도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스왑 딜러, 스왑 뱅크하고 이렇게 거래를 해서 이렇게 프리미엄을 줍니다. 프리미엄을 주고 스왑 딜러는 프리미엄을 받은 대신에 부도 시에 부도 났을 때 부도시라고 저는 이제 전형적으로 부도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요거는 이제 신용사건이라고 포괄적으로 얘기해요. 신용사건은 부도라든지 파산이라든지 채무불이행 사태라든지 기한이익 상실이라든지 뭐 신용등급 하락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약정을 할 때, 계약을 할 때 이런 상황을 정해 놓습니다. 그러면 그런 게 이제 신용사건이에요. 그래서 신용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표적인 게 부도죠. 이럴 때 손실금을 받는 구조로 돼 있다. 이런 구조로 돼 있다는 거 알아놓고요. 우리 시험에서 아주 상습적으로 많이 바꿔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얘가 A가 뭐냐면 보장 매입자죠. 보장 매입자. 보장 매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얘는 보장 매도자예요. 근데 이제 흔히들 이렇게 좀 복잡하게 설명을 해놓고 보장 매입자, 보장 매도자를 바꿔서 지문을 구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보장 매입자, 보장 매도자 이런 말이 나올 때는 잘 봐야 돼요. 이게 보장 매입자가 맞는지, 보장 매도자가 맞는지 이걸 살펴봐야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이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뭐냐면 이 프리미엄을 결정하는 요인이 뭐냐 이거죠. 프리미엄 결정 요인이 뭐냐 이런 거 잘 물어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 위주로 잘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21번을 보면 이런 게 나오죠. 신용위험과 신용파생상품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 일단 신용파생상품 중에 가장 대표적인 CDS를 제가 예로 들어놨어요. 그럼 아래쪽에 핵심 포인트 해설을 한번 보세요. 자, 거기 보시면 그 CDS하고 회사채하고 비교를 해놨어요. 비교를 해놨는데 회사채만 단독 문제로 낼 리는 없고 여기는 CDS 위주로 보시면 되죠. 일단 투자자는 보장 매도자입니다. 보장 매도자가 프리미엄을 받고 요 위험을 인수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프리미엄을 계속 받아먹기, 부도만 안 나면 신용사건만 없으면 프리미엄이 계속 들어오니까 요 보장 매도자가 투자자가 되는 거예요. 신용위험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보장 매도자가 되는 거죠. 자, 다음에 이제 지급 의무는 신용사건 발생 시 손실금을 준다는 거죠. 이때 신용사건은 대표적인 게 부도 같은 거예요. 부도 말고도 많습니다만은 대표적인 게 부도라는 거죠. 그 다음에 채권의 유동성은 실물 채권 시장의 유동성과 무관하다는 거. 뭐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신용위험은요. 보장 매입을 함으로써 쉽게 신용위험이 제거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장 매입자 입장에서는 이 채권이 부도가 난다 하더라도 보장 매도자에게 부도 시에 손실금을 받을 수 있게 되니까 그러니까 위험이 제거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CDS 위주로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그냥 쭉 한번 읽어보세요. 자, 21번 봅니다. 잘못된 것 고르는 겁니다. 1번 신용위험은 자금 차입자 또는 채권 발행자가 원금 혹은 이자를 약속한 시간에 상환하지 못할 위험. 이게 신용위험이죠. 맞습니다. 두 번째 신용 리스크, 시장 리스크 포트폴리오는 신용 포트폴리오에 비하여 계량화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 이거 거꾸로 된 겁니다. 자, 시장 리스크는 오히려 계량화하는 게 쉬워요. 근데 거래 상대방이 부도가 날지 안 날지 이것이 바로 신용 리스크인데 신용 리스크를 계량화하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시장 리스크라는 거는 뭐 시장 안에서 내가 가지고 들고 있는 자산이 뭐 주식을 들고 있건 채권을 들고 있건 이런 주식이나 채권이라고 하는 내가 투자한 투자 자산이 가격이 오르고 떨어지고 또는 뭐 채무 불이행이 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가격이 오르고 떨어지는 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리스크를 측정하는 게 시장 리스크인데 시장 리스크에 비해서 나하고 거래하는 거래 상대방이 나한테 돈을 안 갚을 위험인 신용 리스크는 측정하기가 더 어려운 겁니다. 자, 그래서 2번이 틀린 겁니다. 거꾸로 된 거고요.
3번 신용 파생 상품은 신용 위험이 내재된 부채에서 신용 위험만 따로 분리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이전하는 금융계약입니다. 맞습니다. 4번 전통적으로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장외 파생 상품이므로 다양한 형태의 상품이 존재합니다. 맞습니다. 자, 신용 파생 상품은 장내 파생 상품이 아니에요. 장외 파생 상품이기 때문에 매우 다양한 것이 존재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21번 봤고요. 22번 보겠습니다. 자, 22번 신용 파생 상품의 유용성 및 위험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 틀린 것 고릅니다. 1번 신용 위험에 대한 가격 발견 기능이 제고되어 합리적인 시장 가격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맞죠? 두 번째, 금융기관과 금융당국의 리스크 관리 없이도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한다. 요 2번 틀렸죠? 이 신용 파생 상품 같은 것은 당사자들끼리 1대1로 자유롭게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남발되게 되면 너무 많아지고 남발되게 되면 요게 이제 한 군데라도 부도가 나잖아요. 신용사건이 발생하면 연쇄적으로 부도가 연쇄가 돼요. 그래서 위험이 전가가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못 관리를 하게 되면 금융 시스템 전체를 붕괴시킵니다. 잘못하면. 그래서 우리가 2008년도에 리먼 사태가 있었죠. 뭐 2007년도 이때부터 위기가 이게 조짐이 보였지만 2008년도에 이제 리먼 사태로 이제 본격적으로 불거지게 되는데 그때 리먼 사태라든지 우리가 흔히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고 하는데 이것의 주된 상품 중에 주된 문제되는 상품이 바로 CDS였어요. 그러니까 CDS 같이 이렇게 굉장히 민감하고 이게 장애 파생 상품으로 많이 남발돼가지고 거래를 하게 되면 이거 관리를 잘못하면 나중에 금융 시스템 전체를 오염시킵니다. 그래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2번이 틀린 겁니다. 3번 금융회사의 경우 신용위험이 이전되면 신용공여의 사후관리 소홀 등 도덕적 해이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A라는 사람 입장에서 보세요. A라는 기관 입장에서 보면 A라는 기관이 B한테 이제 투자를 했는데 얘가 부도 날까봐 프리미엄 주고 부도 위험을 넘겨버렸다. 그러면 얘는 이제 부도가 난다 하더라도 자기는 손실금을 받을 수 있잖아요. 확실하게. 그러니까 이 자산 관리를 제대로 안 한다는 거죠. 자산 관리를 안 하고 뭐 부도 나면 어떠냐. 나는 어차피 보상금 받는데 손실금 받는데 이러면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3번 맞는 겁니다. 4번 신용 구조화 상품은 구조가 복잡하여 정보의 비대칭 현상이 발생하며 이로 인해 가격과 변동성이 왜곡될 수 있다. 맞습니다. 신용 구조화 상품이라는 건 이렇게 신용 파생 상품, CDS 같은 것들을 다 끌어모아서 새롭게 이게 구조화시켜 새롭게 다시 설계한 상품을 보통 신용 구조화 상품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복잡해요.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 뭐 투자자도 이게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정보의 비대칭성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가격이나 아니면 위험, 즉 변동성이 왜곡될 수 있다. 그리고 못 보고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4번 맞습니다. 그 아래 있는 핵심 포인트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23번은 본격적으로 CDS에 관한 내용입니다. CDS 한번 보죠. 신용 파생 상품 계약 중에서 준거 자산의 신용 위험을 분리하여 보장 매도자에게 이전하고 보장 매도자는 그 대가로 프리미엄과 손실 보전 금액을 교환하는 계약으로 오른 것은 이렇게 되는데 이거 CDS죠. 그냥 답이. 그러니까 보장 매입자가 위험을 프리미엄과 더불어서 위험을 떠넘기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보장 매도자는 부도 시에 프리미엄 받은 대가로 부도가 났다 그러면 손실금을 주기로 하는 계약을 맺는 거죠. 이게 바로 CDS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23번에서 사실은 이 아래쪽에 핵심 포인트 해설에 신용 부도 수합, 크레딧 디폴트 수합이 나오는데 이거 다 읽어봐야 돼요. 꼼꼼하게 다 읽어봐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바로 7번 맨 마지막에 CDS 프리미엄 결정 요인이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요거 얘기하는 거죠. 요 프리미엄 결정 요인,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게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 보세요. 뭐 프리미엄 결정 요인의 첫 번째는 거래 만기. 거래가 만기가 1년짜리냐, 2년짜리냐, 3년짜리냐. 만기가 길수록 프리미엄이 높아지죠. 만기가 길수록. 그러니까 보장 오랫동안 위험을 안아야 되기 때문에 보장 매도자는
만기가 1년짜리보다 2년, 3년, 4년, 5년, 10년, 20년 이렇게 만기가 길어질수록 오랫동안 자기가 위험을 이전받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많이 받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채무불이행 가능성. 한마디로 부도 가능성이죠. 부도 가능성이 높아지면 프리미엄이 비싸져요. 당연히. 그 다음에 준거기업의 준거기업이나 준거자산의 신용도. 바로 준거자산이나 준거기업의 신용도요. 얘네들 신용도가 높잖아요. 신용이 높으면 프리미엄은 낮아져요. 신용도가 높으니까. 근데 신용도가 낮다. 그럼 프리미엄 많이 받겠죠.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장 매도자의 신용도. 이 보장 매도자가 얘잖아요. 얘 신용도가 중요해요. 얘가 신용이 빵빵하다, 아주 짱짱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많이 받아요. 프리미엄 많이 받는데 얘 자체가 신용도가 별로 없다. 그러면 프리미엄 많이 받을 수가 없죠. 지가 신용도가 낮은데. 자, 그 다음에 사건 발생 시에 준거자산 회수율. 회수율도 중요해요. 만약에 부도가 났다 하더라도 이게 전체 다 이 돈을 채권의 돈을 전부 다 한 푼도 못 받는다 하는 거 있을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회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수율이 높을수록 프리미엄은 낮아져요. 싸져요. 회수율이 낮을수록 프리미엄이 비싸지는 거죠. 그러니까 회수율도 중요하다. 근데 이제 시험에서 아주 잘 나오는 게 보장 매도자의 신용도라는 말이 나오죠. 지금 보장 매도자의 신용도 나오는데 요거 살짝 보장 매도자를 보장 매입자로 바꿔요. 보장 매입자의 신용도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장 매입자의 신용도는 프리미엄과 관련이 없어요. 보장 매도자의 신용도하고 프리미엄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보장 매입자로 살짝 바꾸면 그냥 깜빡하고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23번 끝내고요. 24번 봅니다. 자, 투자자 A는 주기적으로 투자자 B를 상대방으로 하여 자신이 보유한 어느 특정 채권에 관한 계약을 맺었다. 이 계약 내용은 A가 B에게 채권에서 발생한 중요하죠? 모든 현금 흐름과 자본이익을 지급할 것이며 시장 가격이 감소하면 감소분에 리보 플러스 50 베이시스 포인트를 더한 만큼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거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게 토탈 리턴 스왑이라고 그래서 TRS입니다. TRS는 CDS하고 구조는 완전히 똑같은데 다른 건 다 똑같은데 여기 뭐냐면 평상시에도 채권에서 발생하는 여기 이제 A가 채권에 투자했다면 채권에 투자하는 모든 현금 흐름, 즉 이자라든지 아니면 금리가 변할 때 자본 가치의 상승분 또는 하락분 이걸 모든 현금 흐름을 다 넘겨요. 다 넘기고 평상시에도 얘한테 약정 수익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는 리보 플러스 50 베이시스 포인트라고 그랬죠? 50 베이시스 포인트. 그러니까 이 리보 플러스 0.5%의 수익을 따박따박 받는 걸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TRS의 경우에는 CDS가 아니라 TRS의 경우에는 평상시에도 이 채권에서 나오는 또는 준거자산에서 나오는 모든 돈을 다 넘기는 거예요. 평상시에도 넘기고 평상시에 딜러한테 또는 스왑뱅크한테 확정 수익 약속한 수익을 이렇게 또박또박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확실한 수익은 다 넘기고 확실하게 스왑뱅크하고 약속한 리보 플러스 0.5%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수익을 받는 거죠. 평상시에도 현금 흐름이 일어나요. 그러다가 만약에 진짜로 부도가 났다 그러면 그때 손실금 받는 건 CDS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TRS의 경우엔 CDS하고 다르게 CDS는 신용위험만 전가하지만 자, TRS는 신용위험에다가 평상시에 자산가치의 하락분, 상승분, 상승 하락분 자산에서 현금 흐름이 나온다. 이런 거 싹 다 넘기는 거예요. 보장 매도자한테 다 넘기고 보장 매도자한테는 약정 수익만 받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 시장 위험까지 모두 전가한다. 모두 이전한다라는 거죠. 보장 매입자가 보장 매도자에게 신용 위험만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시장 위험까지 다 떠넘겨서 사실상 자산을 매각한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는 자산 매각 효과가 나타나는 거. 이게 바로 TRS입니다. 그래서 이 TRS의 의미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아래쪽에 핵심 포인트 해설에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핵심 포인트 해설에 보면 1번 보장 매입자가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자본 수익 또는 손실까지 모든 현금 흐름, 이게 중요하죠. 모든 현금 흐름을 보장 매도자에게 평상시에도 다 지급해요. 그리고 보장 매도자로부터 약정 수익만 받는 거예요. 2번 보면 보장 매입자는 현금 흐름 측면에서 기초자산을 매각한 것과 실질적으로 자산 매각한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 그런 얘기죠.
자, 다음에 보장 매도자는 모든 위험, 즉 신용위험뿐 아니라 시장위험을 다 떠안음으로써 기초자산의 지급보증을 제공한 효과를 갖는다. 그 다음에 신용사건이 발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기초자산의 시장가치를 반영한 현금 흐름이 발생한다. 이런 것들이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TRS는 CDS에다가 결합했다. 시장위험까지 다 넘긴 거다. 이렇게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요. 25번을 보겠습니다. 신용연계채권에 대한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신용연계채권은요. 요거는 CLN이라고 그러죠. CLN.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제 CDS에 투자하는데 투자자한테 채권을 발행해서 원금을 모집한 다음에 투자하는 거죠. 자, 그래서 CLN의 개요를 먼저 보겠습니다. 핵심 포인트 해설의 개요. 자, 일반 고정금리 채권에 CDS를 결합했어요. 채권에다가 CDS 투자를 결합했어요. 자, 그래서 CDS가 가미된 CLN이 가장 일반적이고 대부분을 차지한다. 근데 CLN 투자자는 준거기업의 신용위험과 발행자 신용위험을 모두 감수함으로 고수익 추구가 가능하다. 이건 CLN은요, 일반적인 채권보다 수익률이 더 높습니다. 수익률이 높다는 건 무슨 뜻이죠? 위험도 높다는 거예요. 같은 얘기죠. 근데 발행자는 여러 가지 복잡한 CLN을 발행할 수 있어 수수료 수입을 늘릴 수 있으므로 양방향의 모두 매력적인 상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CLN 발행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활용을 보시면 CLN 발행자가 CLN을 직접 발행하는 형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그거는 직접 발행을 하면 발행자의 부도 위험은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두 번째 방법을 많이 씁니다.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그 밑에 특수목적 회사를 이용해서 CLN을 발행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투자자는 준거기업의 신용위험은 인수하나 CLN 발행자의 신용위험은 없어지는 거죠. 인수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LN 수익률은 담보채권의 수익률뿐 아니라 CDS 프리미엄까지 더해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채권 수익률보다 수익률이 더 높죠. 이런 특징이 있다 정도 알아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문제를 보겠습니다. 25번. 신용연계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1번 증권회사가 발행합니다. 맞습니다. 자, 두 번째로 발행 조건에 따라 원금 전체를 장외 파생 상품에 투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3번 정기예금 금리의 할인된 현재 가치만을 옵션 프리미엄으로 이용하여 옵션을 매입한다. 이거는 완전히 틀렸죠. 옵션 투자 안 해요. CLN이 무슨 옵션 투자를 합니까? 옵션 투자 안 하고요. 그 다음에 정기예금 금리 할인된 현재 가치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정기예금에다가 투자하고 그 이자만큼을 따로 떼서 옵션에 투자하는 상품이란 뜻이잖아요. 이 3번 얘기가. 그러니까 대부분의 자산은 정기예금에다 투자하고 정기예금에서 이자 부분만 할인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옵션에 투자한다. 그러면 그런 상품은 CLN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상품은 ELD라고 하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3번은 ELD입니다. 그래서 CLN에 대한 설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3번이 답이고요. 4번 높은 수익률 설계가 가능하나 시장 움직임에 따라 원금 전액 손실이 있을 수 있다. 이거 맞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CLN이 CDS에 투자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준거자산이 부도났다. 그러면 원금 다 날아가는 거예요. 잘못하면 물론 일부 건질 수도 있지만 원금 손실뿐 아니라 원금까지 다 날아갈 수도 있다.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요. 26번 봅니다. 이제부터 파생결합증권입니다. 근데 우리 기본서에는 파생결합증권 하면 자, 대표적인 거 ELS 같은 게 이제 ELS가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ELS 같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ELW도 있고요. 그 다음에 ETN이 있죠. ETN. 뭐 이런 것들이 주로 해가지고 언급이 됩니다. 물론 요 ELS에는 ELB가 포함돼요. ELB가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주된 거예요. 우리 시험에서 주로 물어보는 거는. 그래서 지금 파생결합증권이 아닌 것 이런 거 찾는데 지금 ELW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ELD가 갑자기 나왔죠. ELD는 파생결합증권이 아니고 이거 정기예금이에요. ELD는 EL자가 똑같다 그래가지고 아 이거 파생결합증권이구나 그러면 안 돼요. 여기 뒤에 디파짓이라고 해서 예금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예금이에요. 예금. 예금 상품. 예금자 보호가 되는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ELD는 파생결합증권이 아니에요. 이거 빼야 돼요. 그래서 2번이 답이고 3번 ELS 나오죠. ELS 여기 나왔고요. 그 다음에 4번에 ETN 여기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게 파생결합증권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예금입니다. 예금 상품.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서 ELS라고 나오고
그다음에 ELB라고 하는 것도 언급돼서 나오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있잖아요. 요건 파생결합증권에서 나온 거예요. 파생결합증권에서 튀어나오긴 했는데 ELB는 요거 얼마 전부터 파생결합증권으로 분류를 안 하고 채무증권으로 분류합니다. 요거 좀 알아놓으세요. 이게 얼마 전까지 이게 여기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ELS 안에. 근데 이걸 따로 떼서 요거는 채무증권, 즉 채권이다라고 분류를 새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채권으로 분류한 지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ELB는 파생결합 사채라고 하는 거는 요건 채무증서, 채권으로 분류하고 있다. 원래는 ELS에서 나왔어요. 원금 보장형 ELS예요, 원래. 근데 그거를 따로 떼서 ELB라고 부르고 ELB는 채무증서에다가 집어넣는다. 요거 알아놓으세요. 근데 좀 헷갈리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교재 ELS 부분에 ELB가 같이 들어가서 설명돼 있어요. 설명돼 있으니까 지금 우리 책이 전부 다 파생결합증권을 논하고 있잖아요. 파생결합증권을 다 설명하고 있는데 갑자기 ELB는 파생결합증권 항목에 딱 들어가서 ELS 항목에 딱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설명되다가 마지막에 조그맣게 이거는 뭐 요즘에 채무증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다고요. 그러니까 기껏 해가지고 파생결합증권인 줄 알았는데 본문 보니까 조그맣게 파생결합사채 즉 ELB는 요즘에 뭐 채무증권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당황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 요거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요게 이제 파생결합증권이고 얘는 원래 파생결합증권으로 분류돼 있다가 이 상품의 성격상 이쪽으로 들어가면 안 되겠는데 그래서 이걸로 따로 분류한다는 거예요. 요즘에 몇 년 안 됐어요 이거. 자 그러면 그 아래에 핵심 포인트 해설 한번 보세요. 파생결합증권의 종류 보세요. 종류를 보시면 표에 보면 ELS, DLS, ELW, ETN 나오죠. 근데 여기서 DLS는 설명만 그냥 각 앞에 소개만 돼 있다 그랬죠. 제가 기본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DLS는 ELS하고 구조가 똑같아요. 똑같아요.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아요. 다만 DLS는 ELS는 주식 연계라는 거고 DLS는 다른 상품, 주식 이외에 다른 상품하고 연계되는 거라 기초자산만 다를 뿐이지 구조가 완전히 똑같아요. 그래서 앞부분에 소개만 돼 있고 뒤에는 설명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DLS 정도가 있다 정도만 알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27번으로 넘어가죠. 자, 27번은 핵심 포인트 해설을 한번 보세요. 이게 사실 법규하고 겹치는 건데 여기서 언급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3, 4과목에 공부하는 내용 중에 여기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게. 자, 그런데 핵심 포인트 해설을 보시면 투자자 구분이 나와요. 근데 투자자 구분은 뻔하지 않아요? 전문 투자자하고 일반 투자자로 나누더라. 뭐 이런 거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적합성의 원칙이 나와요. 그래서 적합성의 원칙이라고 하면 그 한번 보죠. 동그라미 1번. 투자 권유를 함에 있어서 고객이 투자 정보에 비추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투자 권유를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게 적합성의 원칙이에요. 그리고 여기 특별히 2번에 보면 파생결합증권의 투자 권유에 따른 투자자의 제약 사항이 있는데 이 파생결합증권은 아무래도 증권은 증권이지만 그 안에 파생상품이 들어가 있잖아요. 더군다나 파생상품도 장래도 있지만 장외 파생상품은 더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들어가 있으면 어떤 제한사항을 가해놨단 말이에요. 투자자 제한사항. 요게 사실은 우리 3, 4과목에도 이게 언급이 될 텐데 근데 이쪽에서 특별히 이제 파생결합증권과 관련되니까 하나 집어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건 확인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기억해 보시면 만 65세 이상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 우리가 노인 그러면 만 65세 이상을 노년층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만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만 65세 이상이고 투자 경험이 1년 미만인 개인이다. 투자 경험이 1년도 안 돼. 이런 개인의 경우에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자, 그러니까 투자자가 지급한 금전 등에 대한 이자 등 과실만이 해당 기초자산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된 파생결합증권만 투자 권유가 가능하다. 뭐 이렇게 그냥 읽어 놓으세요. 그냥 이렇게 읽어 놓으시는데 그러니까 웬만하면 투자가 안 된다. 이렇게 알아 놓으세요. 자, 그런데 니은에 보면 만 65세 미만이면서 투자 경험이 1년 미만이거나 그러니까 만 65세 미만이라는 거는 노년층은 아니라는 거죠. 그보다는 젊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투자 경험이 1년 이상이면서 3년 미만인 개인인 경우에는 조금 요거는 이제 앞의 경우보다 좀 낫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투자를 조금 더 제한사항을 풀었어요.
근데 다만 이런 거예요. 원금 손실률이 20% 이내로 제한되는 파생결합증권만 투자 권유가 가능하다. 원금 손실률 20%에다 동그라미. 이거 10%, 20%, 30%, 40%막 바꿔가지고 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0%에다 동그라미를 딱 쳐놓고 20%꼭 알아놓으세요. 그때 뭐 65세 미만이면서 투자 경험이 1년 미만이거나 아니면 투자 경험이 1년에서 3년 사이다. 그러면 원금 손실률 20%까지는 투자 권유가 가능하다. 이 정도 알아놓으시면 되겠죠. 그 위에 거는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거고. 그렇게 알아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이나 위험고지 의무는 뭐 이거 다른 영역에서 다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27번 보죠. 파생결합증권의 투자 권유에 대한 설명으로 잘 못된 것 고릅니다. 1번, 투자 권유를 위해서는 나이와 투자 경험에 따른 적합성의 원칙을 확인해야 돼요. 맞죠? 두 번째, 투자 성향보다 높은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하려는 투자자는 확인서를 작성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투자자의 투자 성향을 확인하고 위험에 맞는 상품의 하나의 투자 권유를 할 수 있다는 것도 맞고요. 그래서 4번, 만 65세 미만이고 투자 경험이 1년 미만인 고객에게는 원금 손실률 30% 이내가 틀렸죠. 30%가 아니라 20%입니다. 20% 이내로 제한되는 파생결합증권만 투자 권유가 가능하다. 이 30이 아니라 20이라는 거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죠. 자, 다음에 이제 28번은 요거 이제 주가연계 구조화 상품 중에서 ELS의 종류에 대한 내용이 시험에 나온 거예요. 그 28번 보시면 다음 주가연계 구조화 상품 중에서 풋옵션 매도의 손익구조와 똑같은 게 뭐냐? 풋옵션 매도를 복제한 게 뭐냐? 그냥 외우세요 이거. 리버스 컨버터블이에요.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여기서 이제 ELS의 손익구조 같은 것들을 쭉 하고 설명한 게 있는데 거기 보면 뭐 불 스프레드형이 있고 나가웃 리베이트형, 그러니까 나가웃 옵션형도 있고 뭐 디지털형도 있고 뭐 그런데 그 중에 풋옵션 매도를 복제했다 그러면 이건 무조건 리버스 컨버터블이에요. 그렇게 알아놓고요. 자, 그 아래 핵심 포인트 해설해 보시면 주가 연계 구조화 상품 해놓고 뭐 ELD, ELS, ELF를 비교한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통 이게 금융권 종사자들이 보시는 공부를 하시는 거니까 ELD, ELS, ELF는 자주 비교를 해요. 다른 데서도. 그래서 뭐 다른 거 공부하시다가도 이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ELD는 예금 상품이고 은행에서 파는 상품이고 예금자 보호가 되고 그다음에 ELS는 증권사에서 보통 파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는 예금자 보호가 안 되는 거고 뭐 이런 거고 ELF는 펀드죠. 펀드. ELF가 펀드라는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ELS를 편입한 펀드고 이거는 원금 보장이란 표현조차도 쓸 수가 없이 원금 보전 추구형 뭐 이렇게만 보통 쓰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 구분을 해 놓으셔야 돼요. 예금이냐, 증권이냐, 펀드냐. 그 다음에 뭐 ELD 같은 건 예금자 보호가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원금 보장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분류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그냥 표 하나면 정리가 끝납니다. 그 다음에 특징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29번을 보면 자, ELS하고 DLS를 개괄적으로 비교한 게 있어요. 근데 DLS라고 하는 거는 그냥 가볍게 소개만 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 교재에 없어요. 없으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밑에 있는 핵심 포인트 해설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읽어보시면 되는데 29번 한번 풀어봐야죠. ELS 및 DLS에 대한 개괄적 설명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1번 ELS, DLS는 각각 2003년하고 2005년도에 국내에 도입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상품 설계가 매우 유연하다. 그리고 지급구조 및 기초자산의 선택이 가능하다. 맞습니다. 유연하다는 거는 상품 구조를 아주 플렉시블하게 아주 여러 가지 응용하는 방식으로 응용이 아주 잘 되고 뭐 기초자산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만들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3번 고수익 예금이 등장하여 안정성이 강화되므로 대체수단의 지위가 약해지고 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지금 예금이 고수익 예금이 어디 있습니까? 저금리 시대가 이게 뭐 단순히 뭐 잠깐 유행으로 지나가는 게 아니고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저금리가 큰 대세가 될 것 같습니다. 예금해봐야 수익이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니까 고수익 예금은 사라진 지가 오래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금의 수익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ELS나 DLS를 사람들이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4번 ELS, DLS는 기초자산은 다르나 상품 구조는 거의 똑같죠. 기초자산만 다른 거예요.
상품 구조는 다 똑같고. 자,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30번을 보는데요. 30번 보시면 이 만기 상환형 ELB라고 나와요. ELB라고 하는 거는 파생결합 사채라고 해서 요거는 ELS에서 나왔지만 이제는 ELS 파생결합 증권을 분류하는 게 아니라 채무증권, 채무증서로 분류하죠. 그래서 그걸 좀 생각하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핵심 포인트 해설에 자, 나가웃 옵션형 ELB가 이제 대표적인 건데 그거는 그냥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ELS의 구조를 비교한 게 있어요. 비교한 게 있는데 나가웃 옵션형이 있고 콜 스프레드형, 디지털형, 양방향 나가웃형 이런 게 있는데 이 구조를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조금 생각하면서 읽어보셔서 좀 난이도가 높아졌을 때 혹시 이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번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만 읽으시면 돼요. 30번 보겠습니다. 나가웃 옵션형 ELB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틀린 거꾸로입니다. 1번 원금 비보장형 파생결합 증권보다 파생결합 사채 ELB죠. ELB는 원금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ELB에 주로 사용되는 구조가 바로 나가웃 옵션형이다. 맞는 겁니다. 제일 많이 사용돼요. 나가웃 옵션형이. 그 다음에 2번 고위험 상품이며 비보장형 ELS보다 수익성이 보강된 상품이다. 이건 뭐 틀렸죠? 두 군데나 틀렸어요. 자, ELB는요. 고위험 상품이 아니에요. 저위험 상품이에요. 저위험 상품이고 수익성이 보강되지 않았어요. ELS보다 수익성은 떨어져요. 일반적으로. 수익성은 떨어지되 안정성을 보강했죠. 안전성.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3번 만기까지 기초자산의 가격이 상방 베리어 수준 이상으로 올라간 적이 없으면 원금과 상승 수익률 받는 구조예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4번 만기까지 기초자산의 가격이 상방 베리어 수준 이상으로 올라간 적이 있으면 베리어를 때렸단 말이죠. 그러면 나가웃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원금이거나 원금만 받거나 아니면 애초에 약정한 원금에다가 리베이트 수익, 즉 보상 수익 정도 더 받는다. 이 정도 구조죠. 맞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이 틀린 것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30번까지 봤고요. 다음번 31번부터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